한국 돈 100만 원. 지금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한 달 교통비라 하시고 어떤 분은 그 돈으로 가족 외식 한번 하고 나면 금방 사라진다 하시죠. 카드값 빠지고 관리비 빠지고 통신비 빠지면 1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서울살이 아닙니까? 요즘은 마트 장복이 한 번에 10만 원 훌쩍 나오는 시대잖아요.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하면 3만 원입니다. 100만 원, 솔직히 크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00만 원이면 북한에서 두 사람이 1년을 먹고도 남는다고요? 양강도 해산 출신, 2019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신 유해옥 씨입니다. 아들 둘을 먼저 한국에 보내고 그 아들들이 보내주는 송금으로 북한 땅에서 버티다가 결국 본인도 건너오신 분이에요. 아들 둘이 한국에 자리 잡기까지 혼자 기다리고 혼자 버티고 혼자 살아남으셨던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100만 원짜리 지폐 한 묶음이 왜 어떤 나라에서는 1년치 생존권이 되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김정은 체제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말해주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탈북민 개인 사연으로 듣고 넘기기에는 이 이야기 안에 담긴 구조가 너무 선명합니다. 시작합니다. 2009년 11월 북한 당국이 화폐 개혁을 선언합니다. 공식 발표는 그럴듯했어요. 화폐 교환, 국권을 신권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돈을 새 돈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이해했죠.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화폐 교환이라는 건 내가 가진 돈을 전부 새 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화폐 개혁은 다릅니다. 개인이 축적해온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거예요. 두 단어의 차이가 주민의 평생 재산을 갈라놓는 차이입니다. 발표는 교환이었고 실행은 개혁이었습니다. 유해옥 씨는 그때 1,000만 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5만 원짜리 김일성 초상화 지폐 100만 원씩 묶어서 스타킹에 넣고 허리에 감아두셨던 돈이에요. 넓이가 아니라 길이를 세워서 긴 양말에 꽉꽉 채워 허리에 두르면 딱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장사하고 땅 팔고 허리 졸라매며 모은 돈입니다. 그 1,000만 원을 처음 쥐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야, 내가 1,000만이란 돈을 한번 쥐어보고 죽었으면 서운이 없겠다. 근데 막상 쥐고 나니까 별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죠. 더 갖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국가가 가져갔습니다. 몰수입니다. 교환이 아닙니다. 이게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북한 당국은 장마당 경제를 어느 정도 허용해서 민간의 자본이 쌓이게 만들었다가 주기적으로 화폐 개혁이라는 형식으로 한 번씩 쓸어가는 구조를 반복해 왔습니다. 장마당이 커질수록 국가는 그 과실을 나중에 걷어갑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면 추수 때 나타나서 곡식을 전부 가져가는 겁니다. 이솝 우화 아십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면 황금알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농부가 결국 거위도 잃고 황금알도 못 얻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북한 당국은 거위를 기르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황금알을 모아두면 그냥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주민이 거위고 재산이 황금알이고 국가가 그 농부입니다. 다만 황금알을 어느 정도 쌓을 때까지는 기다려줍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2009년 화폐개혁 당시 북한 당국이 교환을 허용한 상한선은 가구당 10만 원 국권이었습니다. 10만 원 초과분은 전부 무효 처리됐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을수록 더 많이 잃는 구조예요. 성실히 처벌받는 나라입니다. 모을 이유가 없는 나라, 일할 이유가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 북한 주민들은 돈을 벌면 즉시 쓰거나 중국 위안화나 달러로 바꿔두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국가 화폐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 나라 돈을 믿지 않는 주민들, 이미 그 시점에 국가와 주민 사이의 신뢰 계약은 파기된 겁니다. 유해옥 씨가 그때부터 탈출을 결심한 건 감정적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 나라는 백성들이 잘 사는 걸 원하지 않는 나라구나. 이 판단이 선 겁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언제 또 가져갈지 모른다. 잘못 말 한마디 했다가 잡혀가는 사회. 여기서는 내가 맞지 않는다. 탈퇴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결심이 200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너온 건 2019년이에요. 결심과 실행 사이에 10년이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북한 당국은 국경을 더 조이고 감시를 강화하고 탈북 처벌을 높였습니다.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화폐 개혁 이후 어떤 장사를 해도 어떤 땅을 사도 언젠가 또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가 항상 있었으니까요. 국가를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은 결국 나라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들이 둘 있었으니까요. 혼자 몸도 아니고 중국을 넘어가면 한국까지 직행한다는 보장도 없고 얼마나 걸릴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실제로 새벽 2시에 나가기로 약속까지 해놓고 결국 못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둘과 남편을 두고 간다는 게 발이 안 떼졌던 거예요. 중국에서 몇 년을 헤매다 어디로 팔려갈지도 모르는 길을 혼자 나서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을 먼저 보내자.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다는 건 내 손으로 아이를 위험한 길에 세우는 겁니다. 국경을 넘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결심하고, 먼저 길을 열고, 먼저 보내는 겁니다. 모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두려운 줄 알면서, 위험한 줄 알면서, 그래도 여기보다는 낫다는 확신 하나로 아이 등을 떠미는 겁니다.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네는 여기서 희망이 없다. 엄마 아빠는 이럭저럭 살아왔지만 너네는 앞으로 가면 점점 더 희망이 없어. 한국에 가라. 거기 가면 산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한국에 가라는 말은 반국가 선동입니다. 가족끼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밀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 말을 어머니가 아들한테 직접 했습니다. 몇 번이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큰아들이 처음에는 한국이 적국인데 어떻게 가냐고 했대요. 당연하죠. 학교에서 수십 년간 들은 말이 있으니까요. 미제 앞잡이 남조선 반드시 해방해야 할 땅. 그 교육이 몸에 배어있는 아들한테 그 나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교육을 깨뜨립니다. 큰아들이 군대에서 눈 하나를 잃고 돌아왔습니다. 복무한 지 1년 만에요. 국가를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1년 만에 눈 하나를 바친 겁니다. 보상은요? 없습니다. 영해군 인증 한 장 내줄 테니 중국 돈 500원 내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데리러 갔는데 그 500원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서 무작정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유해옥 씨 아버지도 영예군인이라고 하셨어요. 그 영예군 인증 종이 한 장 갖고 뭘 합니까? 2번 밥 사 먹기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북한의 보훈입니다. 눈 하나를 나라에 바쳐도 돌아오는 건 종이 한 장. 그것도 본인 돈 내고 받아야 하는 종이입니다. 보훈이라는 단어에 사전을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북한 군인 복무 기간은 여성 7년, 남성 10년입니다. 10년을 군대에서 보냅니다. 그 긴 시간을 국가를 위해 바치고 돌아왔을 때 국가가 돌려주는 게 무엇인지 큰아들의 경험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눈 하나, 그리고 종이 한 장. 그것도 돈 내고 받아야 하는 종이. 영예군인이라는 타이틀이 실제로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빈 껍데기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 나라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중국에 돈 벌러 갔다가 한 달 만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70명이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남자들. 과일 나무 판매 사업을 하는 중국 대방이 노동력이 필요해서 북한 사람들을 데려다 썼는데 중국 공안이 완전 중무장하고 포위하고 있더래요. 꼼짝도 못하고 전원 송환됐습니다. 절창 속에 갇혀있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 입장에서 그 울음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돌아온 다음이었습니다. 비법 월경 전과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취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상차공 차에서 짐 내리고 올리는 제일 힘들고 품이 낮은 일자리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이 청년을 사회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말로는 안 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살지 말고 가라는 소리입니다. 그 순간 작은 아들도 결심이 섰습니다. 안 가겠다던 애가 순간에 돌변한 거예요. 엄마, 나 한국 갈 거야. 잘했어. 가. 탈출이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내친 겁니다. 주민이 도망친 게 아니라 체제가 걷어찬 거예요. 충분히 부려먹고 쓸모없다 판단한 순간 사회에서 지워버리는 구조입니다. 춘향전에서는 사또가 아무리 억압해도 사람들은 고향 땅에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버티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설계해 놓은 겁니다. 큰아들은 라오스에서 교회선을 통해 3개월 머물다 한국에 나왔고 작은 아들은 중국에 왕래하다 보위부 감시를 피해 숨어 다니는 부부를 2달 동안 집에 숨겨주고 그 부부를 통해 선을 찾아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유해옥 씨는 혼자 북한에 남아서 아들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숫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국 돈 100만 원, 당시 환율로 중국 돈 약 6,000원, 플러스 수수료 떼고 나면 4, 500원 정도 손에 들어옵니다. 그 4,
500원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해옥 씨 표현 그대로입니다. 남편과 둘이 손가락 하나 갖다 안 하고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1년을 살고도 남는다고요. 아들이 1년에 2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한국 돈 10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연 200만 원. 그 돈으로 부부가 먹고 살고 남은 돈은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다시 채우고 시간이 쌓이면서 중국 돈 8만 원 이상을 땅속에 축적했어요. 북한 기준으로 최상위권 재산입니다. 이웃들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야, 저 집은 얼마나 좋겠냐. 아무 일 안 하고 앉아서도 잘 사니까. 한국에 먼저 간 가족이 있는 집은 장사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동네에 퍼진 겁니다. 잠깐 이 구조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북한 국가는 주민 생존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공식 배급 체계는 사실상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 국가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시장에서 혹은 해외 송금으로 버티고 있어요. 2009년 화폐 개혁이 그걸 구조적으로 보여줬고 2019년까지도 그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건 10년 동안 체제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 생존을 떠받치는 자금의 핵심이 적국 한국의 송금망입니다. 김정은이 매일 아침 주민들한테 적대시 교육을 시키는 그 나라 청년들이 보내주는 돈이 북한 가정의 밥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체제가 적이라고 규정한 나라가 실제로는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가 그냥 아이러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 사실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 체제가 주입해온 적대 교육이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탈북 통로가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탈북을 완전히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송금이 끊깁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 조건이 더 악화됩니다. 탈북을 막을수록 체제 내부가 더 흔들리는 자기 모순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국경을 봉쇄하고 탈북자 총살 명령을 내려도 이 구조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한국 송금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한국이 적이라는 주입식 교육은 힘을 잃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그 돈으로 밥을 먹으니까요. 적이 먹여 살리는 밥이라는 인지 부조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체제의 논리가 아니라 자기 눈앞의 현실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해옥 씨가 2009년에 국가를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요. 여러분, 이 구조 분석 어디서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주류 보수 언론에서는 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북한 주민 생존이 한국 송금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대북 퍼주기 프레임으로 묶어버리면 기사가 성립이 안 되니까요. 탈북민 개인 사연으로 소비하고 끝내기에는 이 숫자가 너무 구조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해옥 씨는 은행에는 돈을 넣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묻으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죽어도 못 빼요. 은행 자체에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 쓰는 걸 밀정들이 감시합니다. 매대 가서 뭐 사돈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남 눈에 안 띄게 사야 한다고 하셨어요. 북한 최고의 금융상품은 마당 흙입니다. 예금 금리는 0이지만 국가가 못 가져가니까요. 허생전에서 허생이 나라의 제도 밖에서 자기만의 경제 논리로 불을 쌓았듯이 북한 주민들도 국가 시스템 밖에서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체득한 겁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한국을 알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사는 국경지역입니다. 국경지역이다 보니 중국에 대한 소식, 한국에 대한 소식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들어왔습니다. 유해옥 씨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셨다고 했어요. 드라마 속 장면들. 밤에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는 장면, 가로등 불빛이 길게 쫙 깔린 장면, 처음에는 거짓말이겠지 했답니다. 영화니까 저렇게 찍었겠지. 설마 현실이 저렇겠냐. 북한 영화를 보면 포장이 엄청나잖아요.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 이상하다는 느낌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면 드라마 속에 사상이 없어요. 체제를 찬양하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일상 이야기, 사랑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배경으로 보이는 생활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도로, 건물, 사람들, 옷차림, 먹는 것, 뭐 하나 허름한 게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역추론이 시작됩니다. 왜 이걸 못 보게 하는 걸까? 국가가 이걸 막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왜 못 보게 합니까? 스스로 답을 낸 거예요. 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서 사람들 마음이 바뀔까봐 못 보게 하는 거다. 이 생각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국의 검열이 오히려 한국의 발전을 증명하는 증거로 익히는 거예요. 못 보게 할수록 더 보고 싶고,
보고 나면 더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이 체제 불신으로 쌓이는 겁니다. 정보 봉쇄가 오히려 호기심을 만들고 그 호기심이 체제 불신을 자생적으로 키운 겁니다. 당국이 스스로 심은 씨앗이에요. 국경 지역에서는 특히 이 흐름이 빨랐습니다. 중국 상인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USB가 들어오고 드라마가 들어왔습니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할수록 사람들은 더 정교한 방법으로 숨겨서 봤습니다. 북한 보안원이 단속하면 할수록 그게 오히려 한국 드라마가 그만큼 위험한 것, 즉 진실을 담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열의 강도가 곧 내용의 신뢰도가 된 겁니다. 이보다 더 역설적인 선전 실패가 또 있을까요? 가까운 친구끼리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야, 저 집 한국 간 사람 있잖아. 얼마나 좋겠냐. 우리도 가자 가자.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이 적국이 아니라 탈출구로 인식되는 과정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미사일 1000발보다 북한 체제를 더 흔들었다고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유해옥 씨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정보 통제가 뚫리는 순간 주민 스스로가 체제의 거짓말을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총이 아니라 드라마로, 미사일이 아니라 이야기로 마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대북 정책을 군사 억지력뿐 아니라 문화 정보 전략으로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해옥 씨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인터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유해옥입니다. 행복하다는 말. 여기서는 인사치레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9년에 1000만 원을 하루아침에 뺏기고 눈 하나 잃은 아들이 보상도 없이 종이 한 장 받았고 중국 다녀왔다는 전과 하나로 취업에서 지워진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고 그 뒤로 수년을 혼자 버티신 분이 하는 행복하다는 말은 무게가 다릅니다. 당연한 듯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짚겠습니다. 100만 원의 위력. 이건 한국 경제가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국가가 주민을 포기했다는 수치입니다. 국가가 배급을 포기하고 보훈을 포기하고 취업 기회를 포기하고 주민 생존 자체를 포기한 결과가 그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 청년이 야근해서 보낸 100만 원이 북한 부부의 1년 생존권이 된다는 건 북한 국가가 그 자리를 비워놨다는 증거입니다. 체제가 주민을 포기하면 주민은 결국 체제를 포기합니다. 유해옥 씨가 처음 탈출을 결심한 건 2009년이었습니다. 화폐 개혁으로 1000만 원을 뺏긴 그날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국가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겁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언젠가 또 빼앗길 나라. 아들이 눈을 잃어도 풋! 그 나라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않기로 한 결심이 10년을 걸쳐 실행됐고 아들 둘이 먼저 건너갔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뒤를 따라왔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당연한 듯 쓸 수 있는 나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분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해옥 씨의 이야기는 2019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는 아들이 한국에서 보내준 돈을 땅에 묻어두고 사는 어머니가 있을 겁니다. 그 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대북 정책을 논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먼저입니다. 이념이 아니라 프레임이 아니라 현실이 먼저입니다.